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2월 10일입니다. 어제는 저랑 같이 서울 디지털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분의 상가집에 다녀왔어요. 가서 저는 이제 결혼식장은 안 가죠. 그렇지만 상가집은 갑니다. 뭐 가능하면, 모든 건 아니지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지만, 기쁨을 나눌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고, 슬픔을 나눌 그런 공간에 같이 가서, 겸사겸사 제가 이제, 경찰에서도 알고, 또, 이 서울 디지털대학에서도 제가 가르쳤고, 또, 제가 또 이제 같이, 강의를 같이 했던 분들, 이런 경찰 분들, 하고 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되고, 그런 자리가, 이게 겹치는 공간이죠. 슬픔도 같이 나누면서 오랜만에 못 뵀던 분들을 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주 우연스럽게 거기서, 제 팬이다라고 해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뭐 보통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장례식장 같은 데서, 저를 알아본 분도 있어요. 팬이라고 해서. 상당히 고맙죠? 제가 뭐, 별로 돈도 안 되고, 명예 뭐 그런 것도 없고, 힘만 들고, 그렇지만은 이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를 계속 하는 이유는, 적어도 범죄 예방,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누구 하나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된, 그래도 과학적 개념이라도 좀 얘기해준 사람은 시덥지 않은 소위 자칭 프로파일러들, 뭐 범죄 전문가들 빼고, 일종의, 제 스스로, 매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욕도 많이 먹고, 또 비판도 많이 받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자세를 견지할 거고요. 혹시라도, 제가 요즘 이제 크리미널 프로파일링 책을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 번역이 다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혹시라도 같이 할 분 있으면은, 나중에, 같이 해주시면 고맙고, 같이 공부할 분 있으면 더더욱 환영이고요. 저는 여태까지 서울 디지털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스터디 그룹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게 6개월 만에 끝난 경우도 있고, 3년 간 경우도 있고, 1년 반, 2년 간 경우도 있고, 그 책이 뭐 영화를 보기 모임인 경우도 있고, 책을 프로파일링 책을 본 모임도 있고, 영어 원서를 본 모임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직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할 생각입니다. 강연도 하고, 여러분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를 뭐 상가집이지만은 알아봐 주신 팬, 여러분 덕에 많이 힘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그러니까 레지던트 전공이죠. 전공이 끝나고 전문이면 어디 가서 이제 그 개업하면은 뭐 사회유지 직업을 받는 그런. 근데 이 사람이 간호사 탈의실에, 여성 간호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갖고, 그래도 현장에서 검거가 됐어요. 체포가 간호사들 신고로. 여타 뭐 과정 부분은 크게 뭐 여러분이 다 익히 아시는 바대로죠. 다른 데 파견 나갔다가 돌아와서 거기서 일하는데 여자 간호사들 탈의실에다 그걸 몰래카메라 설치해 갖고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의사식이나 돼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의사는 의사가 그걸 왜 했지? 라고 아닙니다. 그건 이 범죄를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교사도 뭐 세상에 직업과 무관하고 나이와 무관하고 지식과 무관한 것이 성범죄입니다. 특히 이런 디지털 범죄입니다. 범죄를 어떤 사람은 전혀 안 할 것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범죄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사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스릴형 범죄일 가능성. 즉 우리가 몰카를 찍고 그걸 통해서 그것을 설치하고 보고 그러면서 혼자만의 느끼는 일종의 스릴형 범죄. 그러니까 그 스릴형 범죄는 특히 이제 그런 어떤 긴장도가 높은 직업군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찰도 그렇고, 이 검사도 그렇고, 여기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서 대단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수단을 찾게 되고 그 수단이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서 암시돼 갖고 남이 안 보는, 남이 보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남들은 구하기 좀 꺼려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상당히 좀 터부시된 어떤 것을 통해서 그 긴장도를 높이고 긴장도를 역으로 해석하는, 상쇄시키는 그 플러스 긴장도가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긴장도 높은 거를 해서 상쇄시키는 그런 스릴형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일종의 성도착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릴형 범죄는 성이 수단인 거죠. 목적이 아닌 건데 성도착적인, 그 말하자면 일종의 관음증과 연결된 부분은 타인의 몸 아니면 몸이 아니다. 타인의 어떤 행위, 이건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성범죄 보면은 완전히 다 벗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찍는 것을 더 높은 스릴이 더 높은 어떤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발가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콧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성도착적인 어라이즐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성도착인 거죠. 그 성도착적인 것을 어떤 일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다른 어떤 경우의 수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또 다시 말씀드리기가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찍는다든가 아니면은 이 몰카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는 저거죠. 경제적 이득이죠.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양진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어떤 헤비 업로더에 올려갖고 막 하는 거. 그리고 미국의 FBI 그 국토안보에서 쫓아온 그 사람 보십시오. 한국의 어떤 당진시인가 어디에서 서버를 구축해놓고 다크웹으로 뿌리는, 그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병원과 이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이런 분들은 우리는 가장 약한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말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죠. 범죄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렵다고 치면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을 안 고치는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한번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어떤 공간은 디지털 성범죄들의 성지가 돼가고 걔네들이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즉 말하자면 언론에서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어느 지점이 어떤 많이 디지털 성범죄가 많다라고 하면 거기를 피할 것 같은데 오히려 스릴형 범죄 이런 애들은 거기가 성지가 돼가고 계속 노리는 겁니다. 이게 희한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그 장소를 가르쳐 주는 것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하고 아주 정교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간호사 이 대학병원은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이런 모두 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는 참 너무 미진하죠. 또 하나 공간적으로 이런 어떤 디지털 성범죄 발생할 수 있는 데에다가 간호사 뭐 어떤 노조라든가 아니면 간호사 모임 같은 데서 어떤 탐지 기계를 구입해 갖고 정기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시스템적 매뉴얼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디지털 성범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병원 당국과 간호사 단체, 뭐 노조가 됐든 또 의사들 아니면 뭐 의료기사들 대화를 통해서 범죄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해 나가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정부는 아니면 지방자치는 돕고 그래야지 성범죄가 디지털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제발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제대로 고치자. 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대학교의 대학 교수라고 하는데 강의 중에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대학교 여성연대 소모임이 위아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 교수가 수업 중이네요. 한 교수가 교내 수업 중에 구하라 씨에 대한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남을 너무 의식했던 구하라가 너무 약했고 뭐 더 당당하고 극단 선택을 왜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했느냐. 멘탈 값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교수의 발언은 구하라 씨의 이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고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과 폭력이라는 맥락 그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단지 어떤 한 여자 연예인의 멘탈로 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 소위 배웠다는 놈들이 너무 진짜 수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저게 대학 교수가 됐나? 그냥 뒷백 믿고 들어간 놈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그냥 그 논문 어떤 카피해서 들어간 놈 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이 교수도 참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지성인이라고 하면 사회 구조적 맥락, 여성 인권의 문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금만 더 어떤 뭐 글줄이라도 읽어봤으면 책이라도 몇 권 읽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하라 씨 사건은 구하라 씨의 죽음은 구조적인 성범죄의 희생입니다. 희생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두운 면이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이면서 소위 뭐 리벤지 포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쓰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형태의 어떤 성범죄 피해자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구하라 씨가 소환되는 게 참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구하라 씨 설리 씨 안타까운 죽음, 구하라 씨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배우지 못하고 한 단계 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죽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근데 이 대학 교수는 참 한샘이란 데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한샘에서 2017년 1월에 교육 담당 가구업체입니다. 한샘. 교육 담당 직원인 박모 씨가 2017년 1월에 신입 여직원을 아마 모텔로 데려가서 강간을 한 사건일 겁니다. 지난 1심에서는 징역 3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제 항소심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성폭행은 인정했다. 1심에서.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폭행이나 협박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강간죄, 성폭력에 대한 법조문의 약한 점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맞다. 성폭행은 맞다.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간을 하려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폭행과 협박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범죄자들이 그걸 교묘하게 노리는 겁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계속 그랬습니다. 일관된 주장은 싫다고도 했고, 몸으로 싸웠고, 옷을 달라고 소리쳤고, 근데 범인은 옷도 숨기고, 못 나가게 했고, 집어 던졌고, 이거 뭐 이렇게 폭력이죠. 협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의 그 성범죄, 강간죄의 비동의 강간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이 이렇게 좀 엉성하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꿈을 많이 찾는 겁니다. 궤변도 하고. 자, 제가 황운하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에 말씀드린 바처럼. 그런데 경찰들 출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운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타당성이 많이 있어요. 제가 금태섭이라는 국회의원을 뭐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검사 출신인데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타당해요. 물론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왜 금태섭이 얘기한 수사권 조정 부분은 원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운하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 본인이 북콘서트에서 고래고기는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고 하는 자신에 져서,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정치를 하려고 이런 북콘서트 하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뭐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고, 이 사람의 주장 중에서 수사기관은 쪼개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분리돼야 되고, 제 주장입니다. 수사기관 내에도 증거분석 파트하고 수사 파트는 분리돼야 된다. 제 오랜 지론이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500개나 있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0개가 넘습니다. 이거는 이제 500개 중에서 500개의 각 지부들, 주의 지부들 뭐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BI가 본부가 있고, 아니면 FBI 뭐 LA 지부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다 합쳐치면은, 근데 그것들이 각각 지부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w Enforcement Agency가 15,000개가 넘는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근데 이 황운하 청장은 이제 수사기관별로 하니까 500개. 우정국도 수사권이 있고요. 그건 특별한. 당연히 그 CDC는 그 의료 관련된, 보건 관련된도 당연히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사실은 특사경이 있죠. 특별사법경찰. 근데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특별사법경찰을 누가? 검찰이다. 아니면 경찰을 통해서 검찰을 거쳐서, 미국은 그게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수사기관들이 있고, 그 수사기관들이 각각의 지방검사, 아니 연방검사, 지방법 관련되면 지방검사가, 연방법은 연방검사가 한테 협의를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들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야 되고, 강력범죄수사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성범죄 수사기관 나눠지고, 검사는 당연히,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되
검찰의 어떤 위치는 당연히 미국의 지방검사처럼 선출직으로 가서 아니면 그에 준하게 가서 독립적으로 대신 지방의회의 어떤 견제를 받거나 아니면 특별한 형태의 당연히 견제를 받을 수 있게끔 기소권만 있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검찰 보십시오. 막강한 특별 수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증거 분석도 있고 기소도 다 하고 세상에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의 말도 안 들어요. 국민 여론도 관심 없죠. 이런 국가기관인 건 큰일 납니다. 이건 진짜 독재입니다. 예전에는 군사정부의 군바리들이 이렇게 정보기관이라든가 경찰, 사법기관을 이용해서 독재 권력 유지했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은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자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검찰로 흔히 말하는 엘리트 국가주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의 검찰은 당연히 이건 해체를 하고 수사권만 갖는 형태가 돼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수사 파트들은 분리가 돼갖고 경찰의 수사 파트랑 합쳐져서 다양한 수사기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견제와 균형입니다. 어쨌든 황운하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정치는 이미 시작한 것 같고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20분이 넘어갔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자, 오늘 또 TBS의 김지윤의 이브닝쇼 녹화를 이제 가야 됩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